네, 총선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6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총선 낙관론이 나왔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차기 총선 벌써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두 분께서는 또 특히 예비 후보 등록을 앞둔 상황이시다 보니 또 더 남다른 마음이실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현재 판세에 있어서도 기민하게 분석하고 계시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지금까지의 판세는 어떤지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전체 총선의 판세는 결국 수도권이 좌우할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121석에 이 의석을 어디로 가져가는지가 결국 총선의 모든 의미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서울 지역을 놓고 보게 됐을 경우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근데 곧바로 불어닥친 부동산에 관한 국민들의 성난 민심들이 있었고 LH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이 있고 난 뒤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는 25대 0, 25개 전 자치구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점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어지게 됐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도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았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에 썩 좋지 않는 조사들이 나오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민심이라는 건 한 2달, 3달 사이를 두고 얼만큼 국민들을 위한 진심을 다하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줬던 그 권력을 오만하게 악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성패가 all or nothing으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는 건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연말 연초부터 시작되는 총선 분위기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를 만들어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곧 국민의 민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같은 의견인데요. 실제로 지역을 다니다 보면 내년이면 집권 3년 차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걸었던 정부 여당에 대한 기대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진짜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바뀌면서 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좀 틔워주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근데 너무 외교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판세는 뭐 야당에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선거라는 것이 뭐 말 한마디 가지고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출렁이는 여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판세 가지고 이게 4개월 후까지도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쪽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 이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정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4개월 동안 벌어질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4개월 동안 어떤 선거 결과에 맥을 바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선거는 제일 첫 번째로 사람을 중심으로 치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21대 국회를 보면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지난 정치 권력에 대한 항상 좀 새로운 변화들을 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만큼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고 또 신선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집권당인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같이 함께 고스란히 국민의힘에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경제가 워낙이나 어렵고 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을 지금 있는 집권당과 또 윤석열 정부가 얼만큼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지 여부들도 내년 총선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총선을 이어서 대통령 선거까지 가는 길에 수도권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 여론이 핵심적인 그 향배를 갈랐던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지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별적인 요소로 선거를 치르는지에 대한 여부
이걸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뭐 지도체제 상황, 내부 갈등 조짐, 아니면 뭐 전 대표 비롯해서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신당의 또 창당 움직임도 있고 실제로 그것도 저는 변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준석 신당의 움직임이 꼭 여당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그건 또 야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요즘에 또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도 창당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서 그것 또한 실제로 또 창당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선거제도의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례정당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또 그런 난립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아까 보도 보니까 인재 영입에 대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인재 영입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참신하고 또 도덕적이고 또 그리고 또 정책적인 여러 다양성들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느냐. 그런 경쟁에서도 정당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에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당별로 좀 살펴보면 일단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을 했는데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6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만희 사무총장이라든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봤더니 뭐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내용이고 정식 보고서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당내에선 우려하는 분위기도 좀 읽히고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일단은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정식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구체적인 선거 판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론조사의 정량적인 지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됐다면 그 내용들이 당 지도부에 보고가 됐을 텐데 아마 내부에 있는 사무처에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 보고를 그러면 따로 정확히 지도부에 받은 받은 내용들이 전혀 아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까지 당에서 공식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는 10월 달 당무감사가 진행되면서 10월, 11월 달에 거쳐서 진행됐던 전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럼 각 지역에 대한 정당 지지도 거기에 대한 당협위원장의 적합도 평가 등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겠습니다만 이게 상대 후보와의 연결고리 속에서의 경쟁력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디가 우세냐 경합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도가 나온 내용들처럼 지금 현재 49개 있는 지역 중에 우리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의석이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현재 그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가 있는 지표상으로 국민의힘의 수도권 지형은 크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더 혁신적이고 더 많은 변화들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지도부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변화하기 위한 가열찬 노력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혁신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혁신위와의 갈등으로 다소 혼란스러웠던 지도체제를 좀 정비하고 총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체제에 좀 안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지금 있는 지도부의 얼굴과 그림을 보면서 수도권의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 정도의 매력적인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지점에 대해서 지도부의 일원으로 매우 뼈아프게 생각하고 늘 이러한 부분들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내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새로운 개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원희룡 장관 등 이른바 대권 주자처럼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당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의 얼굴에 대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선대위 체제가 꾸려지게 될 거고 오늘 나왔던 인재 영입처럼 밖에 정말 참신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까 했던 분들이 넘쳐나는 모습들을 그리면서 새로운 질서를 잡아나가게 된다면 총선 채비를 앞두고 뭔가 전략과 변화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면 지금 있는 하루하루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총선 준비에 매진해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지금 시기쯤이면 이렇게 뭐 최선의 상황, 최악의 상황 고려해서 분석하고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결과에 대한 보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도 마찬가지 여쭤보죠. 예, 뭐 선거 앞두고 총선에 대한 판세 분석이 사실 각양각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과학적인 어떤 통계에 의해서 나온 분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 기존의 방식으로 대체로 이렇다. 어떤 지역이 뭐 지역적인 정서가 강하다. 뭐 호남 정서가 강하다. 뭐 영남 정서가 강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판세 분석하고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세가 또 분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론이라는 게 여론조사를 꼭 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권에 대한 또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심판과 견제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우세하기 때문에 야당이 조금 높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도 이제 뭐 180석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예. 그것 또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 일단 맞다 아니다라고 봤을 때 네, 거기에 저는 대한 맞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격려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힘내면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얘기들에 일희일비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언제든지 뭐 신당 창당설 또 누군가 뭐 인재 영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당의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서 검증도 하고 또 그리고 정책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또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또 호응을 얻을 것인가를 당에서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방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게 이해찬 고문이 당 토크 콘서트에서 이번 총선이 과반이 넘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그 분석이 맞냐 아니냐라고 따진다면 맞지 않다. 뭐 지금으로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적절성 관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당 지도부가 앞서 이런 낙관론에 대한 어떤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는 했잖아요. 네네. 발언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뭐 격려를 하시는 당원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또 숫자를 또 거명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자칫하면 오만한 당, 거만한 당 이런 프레임에 또 갇히게 되면 정말 당원들도 느슨해지고요. 또 그리고 지금 막 각 지역별로 경선들을 하고 있는데 경선이 과열이 됩니다. 과열되면서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또 내부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선거에서 패배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원들한테도 또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그동안에 이제 정당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때로는 각 정당을 불문하고 낙관론이 컸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들은 또 정당이 총선을 치르는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 가지고 계실까요? 2016년도 총선이 아마 당시 새누리당 입장에서 180석 등 굉장히 오만한 발언들을 쏟아냈다가 최종적인 뚜껑을 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던 때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100석이 채 안 돼서 80석이 되냐 마냐 하고 있었던 때에 굉장히 어려웠던 선거 지형이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이후 대대적인 컷오프, 혁신을 상징하죠. 그리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대거 투입을 통해서 선거에서 1당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굉장히 좀 기록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 이른바 오만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눈높이를 외면하게 되는 정당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간절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변화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정당이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만고불면의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당 모두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현재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을 거라 보는데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20년 집권, 100년 집권을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인식의 변화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앞두고 당의 중요한 고문으로 저런 언급들을 계속하게 되는 게 당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 정당들 또 총선 앞두고 각각 어떻게 정비해 나가는지도 함께 봐야 할 텐데 일단 민주당 전대룰, 공천룰 개정해서 확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현역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조금 강화됐죠. 하위 20%에서 20점, 그리고 또 하위 10%는 30점까지 그 감점을 주겠다라는 거 하고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비율, 축소하는? 권한을 예. 좀 축소하는 이제 그런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사실은 공천 룰이 아무리 1년 전에 정해졌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것은 또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환경 또 변화 여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하지 않으면 정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루하게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하위 20%는 아예 컷오프를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혁신안을 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선 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줬는데 그 해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점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20%에 대해서 20점을 감점하겠다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다만 하위 10%에 대해서 10점 더 감점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현역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의원제에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총선이 끝나면 또 바로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쳐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논의가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작년부터 있었던 논의입니다. 비명계에서 반발을 하면서 특히 홍영표 의원이 이제 1호 혁신안이 어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선 발언을 내놓긴 했거든요. 그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부 그거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왜 포기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수용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대의원제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것만 선택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그 전당대회 때도 또 그때도 전당대회 앞두고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바로 전당대회 바로 앞두고 이런 룰을 변경하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또 미뤄뒀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또 안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때 고쳐두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게 중앙위원들이 또 다수의 또 긍정적인 그 결과로 또 다수가 또 찬성을 했기 때문에 통과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보이세요? 네, 비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죠. 시기의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늘 자랑했던 게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었고 그 시스템 공천은 총선 전에 안정적인 제도를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경선 등 절차와 방법, 과정들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장점을 민주당이 늘 홍보해 왔었죠. 근데 그걸 선거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이 부분들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불리는 결국 현역 의원에 대한 하위 평가라는 게 비명계 의원들이 향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당 내의 신뢰가 굳건하게 굳어 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없을 텐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불신이 크기 때문에 갈등이 고조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하위 10%를 컷오프하는 것도 아니고 경선의 기회를 주되 감점률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하위 20%를 혁신위가 컷오프하라고 제안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수치의 비율을 컷오프 시킬 수 있다고 선거기획단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 내용들을 차용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공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줄줄이
문제가 돼서 컷오프되는 일들이 발생했을 텐데 민주당은 설화가 있고 문제가 커져서 여러 재판을 받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컷오프하는 게 아니라 경선에 기회를 주게 된다면 황운하 의원의 사례처럼 국민들께서 그런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고심의 측면들도 민주당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보통 어떤 정당에서 하는 결정이나 뭐 인선을 비롯해서 하나하나의 결정에 따라서 그 속내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떨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전 최고위에서 총선 전략공천위원장의 4선이죠. 안규백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또 이제 안 의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정세균계 인물이다 보니 그렇죠. 여기에 함의하고 있는 속내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안규백 의원이 벌써 4선이고요. 그분은 정말 김대중 정부 때부터 당뇨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계파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기는 어려운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의 또 어른으로서 또 선배로서 공정하게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지역구나 또는 불출마 선언을 한 곳에 할 텐데 이 전략공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좋은 인재가 있다면 기왕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뭐 이분 자체가 뭐 비명계다 또 친명이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공정함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비명계 학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현역 의원 중에 친명 의원이 160명 중에 몇 명이나 될지 저는 그것도 의구심이 있거든요. 실제로 정말 친명이다라고 하는 분은 20명 안팎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대체로 경향성을 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이렇게 겨냥해서 하위 20%로 떨궈내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갖고 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뭐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가 50%고요. 당원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학살이니 또 뭐 어떤 공천 불이익을 주니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아니요, 뭐 지난 연합뉴스 TV에서 출연했던 당시의 이야기들도 들어보니 뭐 마냥 비명계 쪽도 그렇다고 친명계 쪽도 아니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안 의원이 이끌어갈 공천 과정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상대당입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략 공천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웬만한 곳들은 전략 공천보다는 경선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규백 의원의 역할들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안규백 의원이 최근에 있었던 선거제도 개편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연동형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이재명 대표를 보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규백 의원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쪽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가 되게 된다면 당대표가 갖고 있는 막강한 원안을 바탕으로 한 20석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들을 완벽한 네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마지막 불체포 특권의 그 가능성들을 국회 내에서 끊임없이 가져가게 된다면 본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상황들이 오게 될 것이고 결국 이런 일들은 이재명 대표가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흐트러짐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규백 의원에 대한 상황을 보기보다는 나중에 이 비례대표에 대한 병립형으로 실제 회귀하는 과정들을 끝끝내 민주당이 만들어내는지 여부들이 훨씬 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혁신이 조계 종료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데 정반대인 것이 100점짜리 혁신안 예고편을 찍은 것이다. 이게 뭐 일부 최고위원이라던가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또 당에서 비주류라고 하는 인물들이 하는 이야기는 카르텔에 막혀 좌절됐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서 혁신이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공존돼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혁신위원 활동은 실패가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이뇨한 위원장이 와서 내세웠던 메시지가 국민에게 울림을 줬고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이뇨한 혁신위 활동에 높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낡은 기득권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국민의힘이 가장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울림이 있었죠. 근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현재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중진, 당대표 이렇게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뇨한 위원장의 메시지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그 다음날 바로 희생과 헌신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쉽지는 않은 측면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타이밍에 관한 문제고 이 사람들이 내몰리듯이 혁신과 희생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희생하는 결단의 모습이 중요할 텐데 지금 그 내용들이 아직은 불씨가 살아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언급하고 싶고요. 이뇨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만나고 난 다음 혁신위 측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김기현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평소에 했던 얘기들을 보면 혁신안이라는 건 빵점 아니면 100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뇨한 위원장이 이른바 100점짜리가 아닌 빵점짜리를 내고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손을 잡고 절반의 성공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이뇨한 위원장이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마지막 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담보로 당을 위해서 본인을 헌신할 수 있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 상황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기약하면서 반드시 그 희생의 의지를 관철해 주길 바란다라고 혁신위를 종료했던 것이 아닌가 기대를 갖고 그 길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예, 향후 상황에 대한 판단은 아무쪼록 이제 국민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결과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화려한 말잔치 속에서 먹을 게 없었던 잔치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뭔가 아주 크게 할 것처럼 보였지만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40일 정도 됐는데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나. 처음부터 좀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 혁신이라는 게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 이렇게 말로만 던져놔가지고 결국 이제 당이 이제 혼란스럽게 된 셈인데 그것을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의 과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50점 정도를 했다라고 50%는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물 한 잔에서 뭐 반은 채웠으니까 반은 이제 채울 것이다. 뭐 한일 간의 관계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 반잔을 채워서 돌려줬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결국은 또 이것도 이 여당 내 상황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50점을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김기현 대표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또 뭐 대표의 거취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혁신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한 달, 두 달 사이에 얼마나 또 실행이 되는지 거기에 달려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공관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나아가서 공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인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주목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인물이 그 직을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관위원장이야말로 안정과 혁신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야 됩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실패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공천 파동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당시 호떡 공천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공천을 하고 난 다음 그 공천된 사람들을 뒤집고 또 뒤집는 일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공천하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되고 혁신을 담보로 공천했는데 나중에 여론이 안 좋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걸 뒤집게 되는 순간 그 안정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뇨한 위원장이 필두로 띄웠던 혁신안을 기치로 정말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새롭게 비전 있는 사람들을 전면 배치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로 공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힘 있는 사람 등이 없고 실세 공천한다 이런 게 늘 선거 때마다 있어왔던 우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단칸에 걷어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지도부가 마지막 순간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정하는 그날에는 여기에 대한 일들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낙점이 될 것이냐.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들이 몇 명은 있습니다만 누가 유력하냐라는 질문을 김병민 최고위원께 질문을 드리면 좀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구청장께, 김수현 구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안대희 전 대법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하마평은 다양합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도 그 당에서 영남권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저기 누구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예, 예. 아닐까 싶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사실 여당 내에서 활동을 하고 또 정치 활동을 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대한 그 편파성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영남권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물갈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용산발 공간위원장이 오신다고 하면 친윤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적인 저항이 또 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이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누구인지를 보고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짧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만기 출소를 했는데 공개 행보를 시작을 했어요. 지지자들과 만남을 가졌거든요. 이게 정치 행보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최소한 그 시작점은 될 거라고 저는 보시는지 그거는 아니라고 여쭤볼게요.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3년 6개월인가요? 또 만기 출소해가지고 또 이렇게 조용히 양평에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선 후보까지 갔던 대선 예비 후보겠죠. 갔던 분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령 정치를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성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따가운 시선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어떤 정당에 대한 평가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행보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조용히 사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연인으로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또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적 행보는 아닐 것이다. 다만 또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영향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주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징계 등에 대한 조치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일들을 계속 반복해왔고 그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서울시장의 문제 때문에 다 비화가 되면서 결국 성적인 문제에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안이한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민주당의 전 유력한 대권 주자로까지 불렸던 안희정 전 지사가 정치적 메시지를 내거나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면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이미지들이 그대로 소환되면서 총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